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 선대위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편 최종 후보 선출을 엿새 앞둔 국민의힘 주자들은 막판 표심 경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연결식에 여야는 좀 발걸음을 달리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만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국가장 논란을 좀 염두에 둔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뿌린 대로 거뒀다 그렇게 봅니다. 절반의 사과에 맞는 절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장례위원장이죠, 김부겸 총리가 오늘 연결식장에서 한 말이 진실과 화해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진실과 화해가 되려면은 사과와 반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전두환 씨와 다르게 노태우 씨는 추징금도 다 완납을 했고, 예.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이제 자녀분이, 아드님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가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가 더 있었더라면, 그리고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인의 어떤 회고록이라든지 반성이 더 있었다라면은 아마 온전한 국가장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돌아가신 노태우 씨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정말로 노태우 씨보다 더 책임이 많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사람들이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본인들이 죽음을 맞기 전에 국민들 앞에 진정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지 죽고 난 이후에 역사에서 용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조문에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만한 거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과를 한 만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했다. 사과에 맞는, 그 높이에 맞는 조문과 장례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국가장으로 결정이 난 만큼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앞으로 좀 국민 통합이라든지 화합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애시당초에 그 국가장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도 전 국민적인 이제 추앙을 받으면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연결식이 거행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5.18에 많은 국민들을 학살하고 만들어진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공로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적인 어떤 그 지지수와 성원 속에서 어떻게 연결식이 거행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18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고, 그리고 가족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이제 추모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과거 이제 노태우 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성과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노태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있었을 텐데, 어떤 서울 올림픽이라든가 북방 외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천 국제공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은 앞으로 어떻게 치유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계기를 좀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남북 통일까지 내다본다면 예. 사실 수백만 명이 그 죽음을 맞이했던 6.25 전쟁의 그 아픔도 우리가 나중에는 또 승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현대사의 골목골목 그 구비구비에서 펼쳐졌던 여러 가지 과오들에 대해서 정말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상처를 좀 치유해 가면서 국민 통합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던진 연결식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실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연결식에 저는 참석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장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는
형식적인 어떤 그 절차는 좀 진행을 하고 평가는 뭐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건 뭐 완성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또 여러 가지 현대사 속에서 이념 그 분쟁과 논쟁 속에서 어떤 갈라졌던 이런 상처들을 어우르는 그런 과정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오늘 공식 일정 없이 막바지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5 후보를 모두 이 선대위에 합류시키면서 원팀, 드림팀 구성의 첫 단추를 무사히 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뭐 골이 깊었던 만큼 시간도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선대본 꾸려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무난하게 그래도 잘 통과했다. 어려운 숙제였는데 밀린 숙제 잘 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나라를 세웠던 뭐 이낙연 캠프나 각종 다양한 캠프들에서 일단 공약 승계를 굉장히 잘했어요. 예.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신복지위원회, 그래서 선대위 안에 주자별로 경선을 했던 주자별로 뭐 경제 무슨 위원회, 그다음에 뭐 사회 대전환 위원회 이런 식으로 각 후보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다음 정권에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위원회를 꾸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그 선대위 구성이 아니었느냐. 뭐 후보들에 대한 뭐 자리 배치나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 경선에서 가장 나를 세웠던 캠프에 계신 분 그러면은 뭐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이나 예. 뭐 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도 무난하게 이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 본선 체제를 앞두고 본선을 앞두고 빠른 시간 내에 전열을 갖다가 정비했다. 우리가 경기도 국감 끝난 이후에 주말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부터 시작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리고 예. 선대본까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뭐 역대 경선 후폭풍이 이렇게 큰 적도 없었지만 예. 거기에 비하면은 이 원팀으로 이 정리하는 이 시간 굉장히 짧고 또 효율적으로 잘했다.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원팀 구성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뭐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선대위 인선 아니겠습니까? 잘 마무리하는 것이 또 관건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그 같은 경쟁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껴안기 작업이 완료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1일에 이제 선대위 구성 발표하고 11월 2일에 이제 출범식을 이제 거행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외형적으로는 이미 그 팀워크를 갖춰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뭐 실무적으로 보면 뭐 총괄 선대본부장이나 뭐 그 상황실장, 뭐 대변인, 뭐 이런 주요한 직책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 캠프들이 이제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틀은 다 갖춰진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 전체가 단일한 대우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아직도 국회 앞에서 사실 선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이낙연 지지층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지지할 기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확실한 원팀이 구성되는 거는 우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장동 이슈를 어떻게 의혹을 제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1대1 구도로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출렁이면 언제든 다시 뭐 후보 교체론에 이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그 위기를 안고 있는 출발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후보가 경기 성남에 있는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제 찾은 현장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라는 해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재명답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옛날 영화 중에 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다 이런 예. 것도 있었는데 의혹의 중심에서 미래와 공약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맨날 자신이 난 결백하다 외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예. 오히려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게 수렁에 더 빠져들거든요. 오히려 의혹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갖다가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개발 이익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위기에 어떤 놓였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까지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예.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이 저런 행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국민들의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 소명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는 거지 현장에서 뭐 나는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한다고 얘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또 밝혀진 거는 그 대장동과 이 성남 제1공단의 이제 결합 사업 자체가 결합 도시개발 자체가 2014년 4월에 지금 그 남욱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 어떤 의 개발팀들이 예금 보험공사에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은 뭐냐면 이게 2015년 2월에 공모지침하기 한참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실제로 지금 뭐 우선주를 가지고 성남 도시개발 공사하고 플러스 50%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의 계약을 플러스 한 주 뭐 이런 식의 어떤 배당 그다음에 주택의 어떤 개발 계획의 수립 이런 등등의 절차가 다 2014년 4월 이전에 이미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 등 이 팀들에 의해서 사전에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들이 또 새로 추가로 드러난 거거든요. 이렇게 속속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줄거리만 연결하더라도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되었고 그게 그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개입이 했었는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성남 시장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일당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농단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차후 이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승부사 기질은 두 분 다 인정을 해주셨지만 어떻든 철저한 소명이 조금 더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후보가 이 자리에서 작심한 듯이 좀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도 밝혔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보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책 내용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장동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이제 본인은 할 거 다 했다. 난 밝힐 거 다 밝혔고 이야기할 거 다 했으니 앞으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얘기할 거면 증거 내놓고 검찰 수사로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겠다. 내 할 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백지 신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지금 속도감 있게 뭐를 내놔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더 부각시키는 전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자신의 장점이 뭡니까? 정책 역량, 추진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예측 가능한 그래서 이재명이 백지 신탁, 부동산 백지 신탁 고위직 그럼 하겠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네. 예. 대통령 되면 내년에 당장 실행하겠네.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소위 정책 아젠다 이슈를 먼저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지금 국면에서 특히나 국민의힘 경선이 약간 이제 혼탁해지고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조금 논란이 불러일으키는 정책보다는 예. 조금 더 정리된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내놨으면 좋겠다. 뭐 사실 음식점 총량제가 앞뒷말이 좀 잘리긴 했지만 예.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말이고요. 주 4일제도 앞으로의 뭐 먼 미래의 방향성이었지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당장 실행할 것처럼 이렇게 읽히는 그러니까요. 대목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부동산 백지 신탁이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처럼 조금 정리돼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할 것 요거 중심으로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선 후보인 만큼 아무래도 후보가 꺼낸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이 진짜 그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이렇게 잇따라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뭐 장점인 이 추진력을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한 행보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같이 하시는지 어떤 의미라고 일단은 좀 이슈를 던지면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러면 그 논란을 되면 여야가 공방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슈들이 잊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적 총량제 같은 것도 굉장히 그 논쟁적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과 그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9년에는 40% 정도 됐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한 30년 지나서 24.6%까지 줄기는 줄었는데 예. 현재 그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6위 정도로 자영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자영업 비중이 줄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다.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더 선진국화되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령화에 따라서 어떤 퇴직자들이 또 자영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이 된다면 자영업 비중은 줄어갈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음식점의 총량을 제한하는 걸 국가가 그걸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에 주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벌써 붙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제는 1인당 100만 원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구로 얘기하면 한 50조 정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차부터 한 5차의 재난지원금을 뿌린 그 정도 규모에 맞먹는 수준의 재난기금을 또 뿌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과연 국가 부채와 이 재난지원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손실보상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한 2조 정도, 2조 4천억 정도를 손실보상으로 하는 건데 정말 뭐 소고기 한 번 먹으면 끝날 정도의 그 보상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 지금 불만이 많은데 결국 어려운 곳을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전 국민한테 뿌린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논쟁거리인데 이렇게 이제 논쟁거리들을 자꾸 만들어가면 대장용 이슈를 덮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그 부동산 백지 신탁 문제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가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핫 디베이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선거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때 쫓아다니면서 대응할 게 아니라 하나 어떤 맥을 가지면서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특검 요구를 관철하는 강력한 어떤 행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어떤 사회 비전과 관련한 이슈, 아젠다들을 던져나가야지 이렇게 쫓아나가는 것만으로는 선거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원 투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먼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텃밭인 대구 공략에 나섰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전환 공약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네, 뭐 경선 투표 앞두고 양 캠프가 약점을 보완하는 데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개사과 발언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의 남자가 됐죠. 윤석열 후보. 자신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당원 투표에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당원 결집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에서 뭐 탄소세라든지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장학 퀴즈식 질문에 답변을 좀 못하면서 좀 디테일이 약한 거 아니냐. 정말 준비된 후보 맞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묶어서
정책 대전환 공약 그래가지고 뭐 노동, 전력, 뭐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청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쭉 내놨어요. 이 정책 하나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토론과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의 토론에서 미처 정책 토론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걸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니까 양 캠프 모두가 다 막판에 자신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의 보완에 지금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막판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선 주자들인데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고 그래서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문을 다녀오시는 길에 이제 뭐 기자들 질문에 저는 뭐 대답한 거기 때문에 그 뭐 대답도 그런 겁니다.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아무래도 뭐 그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대결이 되지 않겠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정도였기 때문에 무슨 뭐 지지선을 한다든가 뭐 어떤 입장 표명을 딱히 정리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보고요. 예. 뭐 일단 지금 현재 대세가 그렇다라는 정도를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하나 이제 더 그 첨언을 하자면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전략적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던진 얘기도 역시 뭔가 큰 고민 속에서 한 얘기 아닐까라는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론을 좀 추가를 한다면 요즘 윤석열 후보가 조금 지지세가 좀 그 지지부진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그 어떤 사감부터 시작해서 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 후보로서 이렇게 선출되는 과정은 좀 꺼리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약간의 이제 지지성 발언을 추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전망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